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은데요. 북한은 일단 내부 문제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먹는 문제와 직결되는 농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비도 자주 오고 5월치고는 제법 쌀쌀한 날이 많아서 우리 농민들도 요즘 우려가 크다는데요. 네, 그렇죠. 북한도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요. 오상현 기자,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은 모내기 전투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 주민이 농촌 사업을 지원하라고 당부할 만큼 농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궂은 봄 날씨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우레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백두산 지역엔 눈이 오기도 했고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과 강풍, 잦은 비 때문에 농촌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날씨 조건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먹 이르는 데서 비는 계속 내리지, 날은 계속 후레이지, 밤 먼저는 차지. 네, 우리 농민들도 최근 날씨가 안 좋아서 농작물 저온병도 우려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던데 북한은 더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생육도 더디고 저온성 병해충 피해도 생겨서 농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비가 자주 오기도 하는데 내리는 양도 봄비치고는 꽤 많이 내린 곳이 많습니다. 자강도 남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함경북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 지역, 라선시에서 2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지역 모내기 현황을 보도하며 빠른 작업을 독려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태풍을 비롯해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농장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올해 태풍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5월 31일까지 전면적 모내기를 끝내기로 지금 기획하고 지금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북한은 지난해에 태풍 피해가 컸잖아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아예 자연재해를 전제하고 계획하자고 하네요. 네, 불리한 기상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 때문에 작업 상황에 차이가 생기는 거라며 정신무장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리재현 내각 농업성 부상은 모내기 진행 상황이 단위마다 다른 건 사상적 각오의 차이 때문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내기를 무조건 최적기에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농사 일정을 어떻게 맞추라는 거죠? 예, 각 지역 기후와 지대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 농장 기후 조건을 보면 남서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모내기 줄 방향을 남서 방향으로 해서 통풍 조건을 좋게 해서 재해성 용량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농지를 새로 개척한 곳이나 튼튼한 종자 개발에 성공한 과학 농법 사례도 공유하면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라고 주문하고 지역별로 또 농장 내 작업 단위끼리도 실적 경쟁을 부추기면서 성과를 독려합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 속에 앞선 작업반을 따라 앞서려는 제8작업반 농장원들의 승벽심으로 해서 모내기 실적은 시간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시키는 건 농업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평양 살림집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조직적으로 경쟁 체제를 독려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 군 간 경쟁을 주문하기도 하는데요. 시나 군, 더 작은 단위에서 의식주 문제를 자체 해결하라고 유도하는가 하면 외부 도움 없이 모든 작업을 내부에서 과학적으로 해결한 농촌도 소개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용농 사업을 농장 자체의 힘으로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초 당 대회에서 시군을 거점으로 진지를 다지고 지방경제 발전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과 맥이 통하는 건가요? 네, 지역별로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하면 모든 시, 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인민 생활이 안정될 거라고도 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성과 달성을 꾀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환경이 안 좋은 곳도 있을 텐데 알아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라는 건가요? 예,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다양한 식물로 식품은 물론 신약까지 만드는 자강도, 산골, 희천시나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고 하니까 식품으로도 이용하고 약품으로도 이용하고 천연 들쭉과 감자로 여러 가공식품을 만드는 삼지연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면서 시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반 산업이 없는 곳에서도 저렇게 성과를 내는 걸 보면 다른 지역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북한 매체에서는 오히려 지방 공장들은 공정을 빨리 개조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며 지방의 경제 발전으로 물량을 보장하라고도 하고요. 경쟁 열풍으로 지역 발전을 일으켜 나가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쟁이 시군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쟁 도표의 붉은 줄은 근로자들에게 지역의 발전 수준을 알려주고 분발하게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작업장마다 지역마다 성과를 비교하는 도표를 비치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또 결집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계승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네, 북한 전문가인 성김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봐야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성김 대표 임명 소식을 깜짝 선물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과연 성김 대표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북핵 대화 전망까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 소식을 직접 발표합니다. That Ambassador Su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Thank you for being along with us. 한미 양국 대통령이 입을 모아 뛰어난 북한 전문가라고 칭찬한 성김 대북 특별대표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성용,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이민을 간 성김 대표는 이 부시 행정부이던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주한 미군 대사,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까지 도맡았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성김 대표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났습니다. 다음 날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 당시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였던 성김 대표는 판문점과 싱가포르로 가며 정상회담 준비 실무 협상팀을 이끌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가 성김 특별대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대북 특별대표의 영문 직함도 바뀌었습니다. 놀스코리아, 북한 대신 북의 공식 국호인 DPRK를 넣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분명한 대접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 국가 대 국가로서 대화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북 특별대표 임명도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추어 서둘러 발표했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자제한 채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완화된 표현을 채택한 점도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김 특별대표 임명은 정상회담 등을 통한 톱다운 방식보다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폭발 경영과 함께 오늘 오후 5시 5분 높이 30m의 냉각탑이 흰 연기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핵시설을 못 쓰게 만드는 불능화 협상을 진두지휘한 것도 성김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이었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disablement step. I think it symbolizes six parties' commitment to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성김 대표는 당시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으로부터 314권, 19,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핵시설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이 단계적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면서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핵 영변에 대한 그 폐기라든가
일정한 그 진행 과정과도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언, 즉 말에는 말로, 이행, 즉 행동에는 행동을 맞교환하는 단계적 해법까지 복잡한 비핵화 과정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깊은 정책적 전문성을 갖춘 셈입니다. 익숙한 협상 파트너가 미국의 대화 참고로 지정된 만큼 북한은 일단 안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전체를 보았던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북한에게도 대화의 어떤 수월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호의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전 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이 부장관이었던 데 비해 성김 대표는 그보다 한 급 아래인 차관복급입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상이나 영향력, 재량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저율권과 재량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지 과거처럼 최선희 제1부상과 같은 인물보다는 그거보다는 급이 낮은 오히려 이런 국장급 형식으로 카운터파트너를 또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또 성김 대표의 스타일이 실무적이고 원칙적이어서 과감하고 대범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돌파가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북한에게는 익숙하지만 까다로운 협상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노이로 가서도 계속 실무 협상을 했는데 그때 협상팀을 이끌었던 게 성김이거든요. 당시 이제 성김 대사가 완관 입장을 좀 많이 견제를 해서 북쪽에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김 대표가 이끄는 실무 협상과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고위급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리뷰를 비교적 신속히 마치고 대북 특별대표까지 임명하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미국이 내민 손을 잡고 이 과정을 뒷받침한 남한과도 대화를 재개할지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5월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기념할 날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오는 6월 1일이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아동절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어린이들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5월이 가정의 달, 어린이달 그렇게 하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6월이 어린이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국제아동절이고 5살부터 7살 정도까지 애들이 명절이고 그다음에 바로 또 8살부터 소년단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6월 6일은 이제 소년단 창립절 명절이니까 애들 명절이 2개 있으니까 아마 6월이 예. 근데 날짜만 다른 게 아니라 북한 어린이날은 국제아동절 이렇게 이름도 달라요.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은 따로 있습니다. 11월에 따로 있고요. 네. 이 이제 아동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9년에 러시아에서 맨 처음에 시작된 어떤 명절인데 이제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그 뒤로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아동절은 우리 어린이날처럼 휴일인가요? 휴일은 아닙니다. 야, 정말 휴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어린이날이 휴일이 아닐 수가 있죠? 어린이날은 꼭 휴일이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사실 어린이날은 지금 만약에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휴일로까지 지정해 주잖아요. 휴일이 아니면 부모가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겠어요?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지만 유치원 가서 행사도 참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퇴나 결근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참가할 수는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렇다면 휴일도 아닌 북한의 어린이날 국제아동절의 풍경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6일 국제아동절 68돌 기념 친선연합 모임이 1일 개선청년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국제아동절 친선연합 모임이라고 국제적인 행사도 하는데요. 저기는 이제 평양 시내 유치원인데 여기 외국인 애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대사관에 이제 가족들 데리고 참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행사들을 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그 뭐 외국인 그 참가하니까 국제적인 행사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축구도 하고 엄마랑 이어달리기도 하고 우리 운동회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나는 우리 커봉어리들의 명들이 제일 좋아요. 역시 어린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렇게 밝게 부모와 함께 저렇게 뛰어노는 모습은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것 같고요. 네. 좀 해맑은 북한 아이들 모습을 보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북한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일단 아동은 그 적당한 발달을 위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요. 또 영양도 충분해야 되고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일단 뭐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을 뿐더러 학교에서 수령 중심의 어떤 좀 그런 우상화 교육 같은 것들은 사상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점들이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일정하게 그 경직된 그 체제에서 이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요. 사실 제가 그 북쪽에서 살 때는 저도 이제 그게 뭐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애들도 이제 자기의 자유나 자기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사실 그 체제 안에서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내지만 밖에서 보면 사실 낯설고 당황스러울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이 쌓아 올리는 게 바로 로켓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만동이송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낮은 포복을 하고 또 장애물을 건너는데요. 목표 지점에 있는 미군 모형에 화살을 쏩니다. 내가 활을 쏘려고 하니까 미국 놈이 날 보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영수하고 그놈의 한매 대가리를 명중했어요. 네,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아이가 쓸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냉전이 해체되기 전에는 방공 교육을 심하게 받았었잖아요. 그때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이제 학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교육들은 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게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뭐 하고 노느냐가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이제 소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아주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뇌가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 아이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는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군을 미워하거나 남한을 미워하거나 하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충희 씨 어떠세요? 문제의식 예전에는 못 느끼셨었어요? 이전에는 그 미국 놈은 숭양이니까 당연히 이제 때려 부숴야 되는 걸로 알고 진짜요?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교육 자체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이상하게 이제 무슨 족계심, 그다음에 이제 족과 알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그 족은 중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나 뭐 정경이나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교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그 정신적인 발달이 이제 되게 기형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 군사훈련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아동 노동 때문에도 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엔 뭐 아동 권리 협약이라든가 국제 기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그 강제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은 여러 형태로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노동을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고 특히 이제 아리랑 집단 체조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럼 6개월 동안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럴만한 것 같은데 조충희 씨도 예전에 어릴 때 일 많이 하셨어요?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가 학교 가는 나이는 그때는 이제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8살에 학교 가서부터 일을 했어요. 무슨 보통 일을 해요? 머내기 해야죠. 김매기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촌에 안 나가는 때는 도로 청소, 그다음에 나무 심기, 뭐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그 강하천 정리하는데 나가서 요 자그마한 이제 설에 그 그릇을 들고 거기다 모래 나르고 짜갈 나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는 학교를 빠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머내기철에는
학교 완전히 이제 수업을 중지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나가거든요. 중학교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배낭을 지고 숙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이 한 대 뜯기면서 이제 농촌집 그 남의 집 웃방에다가 뭐 몇 명씩 이제 숙소 잡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짧게는 20일, 보통 이제 한 40일까지도 이제 하다가 이제 돌아오죠. 학생을 이 숙소 생활까지 따로 시키면서 농촌 그러게요. 그 모내기에 동원한다는 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부모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대신 가기도 해요. 엄마들이 대신 그 노동 현장에 가서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학교에 돈을 좀 바치고 아이를 그 강제 노동에서 좀 빼주는 이런 식의 이제 관행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국제사회 시선에 부담을 느꼈는지 최근 북한에서도 아이들 노력 동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2012년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제일 처음 단행한 개혁 중에 교육 개혁이 있는데 그 교육 개혁안을 보면은 그 아동들의 그 노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다가 2016년에 김정은이 다시 방침을 내려서 아동 노동을 시키지 말아라 이런 방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엔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노동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충희 씨? 그렇다고는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게 18세 미만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북쪽은 그 법적으로 17세가 성인이거든요. 17세면 이제 뭐 장가도 갈 수 있고 뭐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금지를 시킨 것 같아요, 명령으로. 그런데 일단 뭐 초등학생 노동 금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 굉장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초등학생 노동 금지가 지금까지 거의 몇십 년 동안 이제 뭐 진행됐는데 사실 뼈도 굳기 전에 거기 나가서 이제 이 일을 한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거기서 해방됐다니까 다들 이제 좋아했는데 저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나 뭐 이런 거 느낌도 들었고 국제 사회에서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마냥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쨌든 아무리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민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북한도 아이를 적게 낳고 자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심이 예민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조금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이든 아니면 여론 때문이든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보육원이나 애육원을 자주 시찰하고 또 고아들을 특별히 좀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이제 김일성의 애들 사랑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집권을 하고 할아버지 스타일을 이제 많이 그 따라하면서 노동당에서 애들 뭐 교육이나 식생활을 책임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최근에 와서도 또 전국적으로 이제 중등학교에 대한 개건 현대화 이거 이제 하고 있고 옥수수라도 이제 그 학원에는 다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 유엔 가입국은 어느 나라나 자신의 나라의 국가의 이제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2019년에 그걸 보고했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당국에서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고아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 인권이 늘 나쁜 것 같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긴 하지만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북한을 늘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북한을 좀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원인도 된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정치적인 어린이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6월 6일 소년단 창립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소년단이 되면 토끼도 길러야 한다는데요. 왜 그런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민속박물관이 새로 생겼다는데요. 남북 접경 지역에는 처음 들어선 국립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네, 통일동산이라는 안보 관광단지가 조성된 곳에 들어선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 건너 북한 땅이 가까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곳. 그래서 1989년 국가계획으로 평화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하에 통일동산지구로 지정됐고 통일전망대도 세워졌던 경기도 파주시 성동리. 이곳에 최근 웅장해 보이는 건물 하나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이곳 파주에 새로 생긴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남북 접경 지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립박물관이라는데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3개의 유리타워. 유리 안쪽으론 상자 모양의 각 구간에 도자기, 항아리 같은 오래된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각종 그림이 수놓아 있는 찬합, 소주를 만들 때 쓰던 옹기인 소주꼬리, 다양한 술병과 7, 80년대까지 쓰이던 술잔, 밥그릇, 국그릇 같은 식기와 맷돌의 절구, 다리미, 호롱, 촛대에서부터 연적 같은 선비들의 필수품까지. 없는 게 없을 것 같은 이것들은 모두 국립민속박물관이 오랜 기간 수집해 보관해온 생활유물들입니다. 민속유물은 출토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그릇이기 때문에 기증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또는 이제 공개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인 만큼 특히 해주 백자 같은 북한 지역 유물이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가운데서 해주와 그다음에 봉산 이 두 지역이 특이하게 이렇게 백자 형태, 백자이면서 항아리인 옹기와 백자가 접목된 형태의 저장 용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주로 어떤 집은 간장을 담기도 했고 어떤 집은 곡물을 담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표방하는 이름은 개방형 수장고. 경복궁에 있는 민속박물관 본관의 수장고가 포화 상태인데다가 박물관 전체 이전 계획도 있어 지난 7년간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 조성한 유물 수장고입니다. 최근 17만 점에 달하는 경복궁 수장고 유물들이 거의 모두 이곳으로 옮겨져 왔는데요. 엄격한 통제 아래 관람이 제한적이었던 기존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이곳은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유물을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막 수집된 유물을 어떻게 분류해 등록하는지 유리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했고, 유물 소독과 보존 처리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습니다. 재질별로 분류해서 뭐 최적의 조건, 저희는 보통 그걸 항온 항습이라고 하고 일정한 온도,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그걸 이제 유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재질별로 이렇게 수장고를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와 함께 들어선 디지털 기록 보관소인 민속 아카이브 센터. 이곳은 100만 점에 달하는 음악과 소리, 도서, 사진, 영상 같은 민속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 공간인데요. 시대를 담는 중요한 그릇이라는 표현처럼 지나간 우리의 삶과 추억을 세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장고 유물들 역시 디지털화돼 가벼운 터치로 사진과 설명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존 박물관 전시하고는 달리 수장고에 있던 많은 자료들이 오픈됨으로써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아마 이들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우리 생활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한국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라는 어린이 체험관.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엄마가 박물관 온다고 해서
여기 재밌었어요. 유물들을 분류하고 보존하고 또 복원하는 과정 등을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며 친숙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희야 할머니나 아주 예전에는 뭐 이런 거 했다 이렇게는 알지만 애들한테 되게 새롭잖아요. 맨날 이렇게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러는데 이런 건 아이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거니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달부터 시작된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오는 7월 23일 공식 개관을 하면 더 많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이 박물관은 바로 옆 케이리 예술마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20여 년 전 역시 통일동산지구 내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된 이 예술마을과의 연계로 문화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9년 이후로 이 통일동산지구가 꾸준히 남북 교류의 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침체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립민속박물관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지구가 문화적으로 많이 활기를 좀 띠게 될 것이고요. 과거 남북 민속촌, 남북의 평화시까지 꿈꿨던 곳, 그리고 그곳에 새로 들어선 민속박물관. 비무장지대 마을 조사를 통한 북한 민속문화의 연구와 전시도 준비 중이라는 이 국립박물관은 그렇게 남북 접경 지역의 새로운 문화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뭔지 알겠어? 아니. 약간 어떤 신발인가? 도시? 뭐 서울시, 부산시 이런 것처럼? 거늘시? 은근히 자연스럽게 흐느적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서요. 북한말 거느시는 맥없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게를 거느시 지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네요. 근데 정답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이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키워야 할 나이에 노동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